다 시험 보이는데? 오빠들 학교. 아니 학년이. 못 받은 학년이라고? 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왜요? 그래야지 뭔가 약간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국어적인 역량을 그걸로 펼칠 수가 있는 거잖아. 노력에 대한 대가를. 아니, 사실은 여러분들 1학년 시험, 특히 2학기 시험, 1학년 2학기 시험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냐고. 아니었단 말이야. 학교 시험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난 좀 더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여져도 좀 되지 않나. 작년 여러분들 1학년 그 1학기 기말 같은 시험이 좋은 거지. 그건 진짜 좋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너무 점수 차이가 확 많이 난단 말이야. 노력을 많이 한 학생이랑 아닌 학생이랑 점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뭐 그런 시험이 좋은 거죠. 자, 앞에 봅시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그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선지에 나오겠지. 그래서 어떤 문학 작품에서 이러이러한 표현 양식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의미를 전달한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들이 저기 선지에 좀 많이 나올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지, 그러니까 해당하는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 OX를 좀 가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선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의 명확한 의미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엔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학교 진도 나가는 걸 좀 보면서 하기는 할 건데 오랜만에 숙제를 좀 내주려고. 반드시 해와야 되는 숙제. 반드시 해와야 되는 숙제를. 본수업 때 숙제 나오면 본수업 때 숙제를 생각으로라도 해와야 되는. 뭐 본수업 때 숙제 나와도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치는데 3월 모의고사에 대비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시험일 거예요. 시험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험 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 20. 8일이야? 화수목금 맞아? 네. 면 4월 28일? 뭔가 화요일인 거일 것 같아. 28일부터? 그러면 아직까지는 시간 좀 있네요. 자, 우리 대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 여기 대꾸가 사용되어 있다 라고 표시가 딱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시들을 보다 보면 이것도 대꾸 같은데 이것도 대꾸 같은데, 사실은 대꾸가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현대시에서는 잘 안 쓰여있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보통 대꾸가 딱 쓰여있으면 대꾸법 해가지고 딱 적혀있단 말이야. 근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대꾸법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모든 이렇게 지문에 나오는 모든 표현마다 대꾸법이라고 안 적어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대꾸적 구성이 드러나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에만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필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자습서에 적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되는 게 필요한데, 자, 대꾸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어조, 어세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어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되는 게 다 포함이야. 그래서 이 어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 짝지어 있어야 됩니다. 짝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뭐야, 유사동사 구조의 반복인 거야. 근데 짝을 지어서 나와, 앞 뒷줄이 짝지어서 나오거나 앞면과 뒷면이 통으로 짝지어서 나오거나 이렇게 짝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문장 구조가 뭐 1년, 2년, 3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띡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띡 하나 나와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짝이 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유사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여 은유를 형성한다 또는 이제 의미를 강조한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대꾸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 비슷하거나 동일한 어구, 그러니까 유사한 동사 구조죠. 자, 유사한 동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까지, 짝까지 지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대꾸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짝이 지어져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덕지덕지 이제 붙어서 나오거나 라고 하면 그런 것들 우리가 대꾸적 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통사 구조의 반복 정도까지만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어떻게 주어져 있다? 나란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란히.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 작품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윗줄과 아랫줄이 지금 이제 대구적 구성인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위에, 쟤는 언덕이죠. 언덕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때마다 흔덕흔덕. 겨울에 서 있는 버드나무,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소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어디에 있는 버드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이 비슷한 문장 구조가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구가 짝지어져서 나온다. 대꾸를 활용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 구조를 찾는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이 지어져 있는가 2번.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꾸를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품 안에요, 여러분들 이 사용된 표현 방법을 싸그리 다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작품 개수가 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좀 개수가 많아진다 싶으면 그걸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운다는 것만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의 선지에 내가 모르는 작품의 구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1학년 때 배웠던 작품의 구절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보통 그렇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내가 지금 읽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읽어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대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요거요, 교재 아마 본 게 좀 익숙한 학생들도 있을 걸. 지금 보니까 못해도 지금 학원에 1년 이상 다니는 학생들 지금 보이는데, 이거 여러분들 저기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던 교재죠. 기억나요, 하영아?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요? 원장쌤 수업 때 하는 그 교재인데 여기에 좀 설명이 자세히 적혀 있어서 내가 그대로 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틈나면 여기 지금 OX 이거 있는데 그냥 한번 좀 해보세요. 알겠지? 스스로 점검 삼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표현법,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좀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수능 때는 이 정도로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근데 내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좀 기괴한 연습이긴 해요. 근데 하면 지금 당장은 좀 도움이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냥 좀 헷갈리는다 싶은 이제 개념들을 내가 여기 다 넣어놨거든요. 근데 좀 개수가 많아가지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다 못하면 다 못한 건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후딱후딱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 이거 작년에 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봤던 작품들 개수가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작년에 봤던 거 생각보다 예시로 많이 나온 거야. 여기에서 대꾸 어디에 활용돼 있어? 딱 얘기해봐. 바로 얘기해. 자,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 없다. 지금 이렇게 해서 얘네 둘 뭐 하고 있어?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였잖아. 기억나죠? 빠르게 넘어서 페이지. 산천은 옛날 그대로, 자연은 옛날 그대로인데 사람 간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해서 어떤 감정? 무상감. 내가 무상감의 뜻이 뭐라고 했어? 있어야 항상 어떤 것이 없는 게 없어서. 비슷합니다. 무상감 오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연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 인간사는 늘 변한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장 구조가 뭐뭐는 어떠한데 뭐뭐는 어떠하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대꾸적 구성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대비. 넘어가세요. 빠르게. 다음 대비. 대비와 비슷한 뜻이 뭐야? 대조. 대비랑 대조는 뭐가 다른데? 여보세요? 대비랑 대조는 뭐가 달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뭐라고? 기념조가 다르네. 선생님이 갔다 있지 않아? 작년에? 그러니까 같은 범주야. 범주. 근데 포함 관계로 따지자면 누가 더 세세한 걸까요? 대조. 누가 더 세세한 걸까요? 대조. 오가 더 세세한 느낌이 두 번이. 대조가 더 세세한 느낌입니다. 알겠죠? 대조가 좀 더 세세한 느낌이고요. 대비가 조금 더 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나면 뭘 알게 된다? 대조임을 알게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대비하면 대조를 알게 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그게 뭐냐면 대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비교, 그러니까 나란히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배치해야지 그 차이가 느껴져요. 그 차이점을 뭐라고 하는데 대조점이라고 하는 거거든. 대조. 알겠죠? 자, 그래서 차이점 자체를 나타내면 대조고요.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란히 갖다 놓으면 그게 대비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대비는요, 보통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대상이 나오면 그 근처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갖다 대야지. 그래야지 대비 갖다 놔야지 느껴지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A가 나오고요. 글이 쭉 나오다가 저 멀리 B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갖다 댄 건 아니고요. 글을 읽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는 거야?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읽고 봤더니 A랑 B가 반대네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 지난번에 대장간의 유혹했던 거 기억납니까? 대장간의 유혹을 보면은 내가 플라스틱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디로 가고 싶다고? 대장간으로 가고 싶다고. 대장간으로 가서 무쇠낫이 되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면 저 위에 있는 건데 저 위에 있는 저 지금 플라스틱 물건이랑 쭉 읽다 보니까 반대 관계에 뭐가 있었던 거야? 무쇠낫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럼 그 둘 관계가 바로 뭔데? 대조적 관계에 있는 거죠. 차이만 드러나는 거야. 나란히 갖다 내놓고 비교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렇게 띄워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대비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상들을 서로 이제 나란히 두고 차이점을 이제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차이 없다. 대비랑 대조는 차이 없다. 왜냐면 사전적으로만 보면 진짜 차이 없거든요. 나중에 대조 뜻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나 때는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대조는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서 서로 멀리 있는 것들이 대조고 대비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둘을 이렇게 갖다 놔야 대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는 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들어낸 어떤 개념이라고 본다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조가 조금 더 작은 범위이다 정도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만흥인데 여러분들 이거 저기 얼마 전에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만흥의 대조적 시어가 어디 나와요? 라는 말이 있어요. 학교에서 만흥했다며. 뭐 한 학생도 있고 안 한 학생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대조적 시어가 바로 뭐야? 바위 끝 물가. 아마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봤을 텐데 그때 당시에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대조적 시어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하여튼 그래서 이 만흥의 바위 끝 물가는 어떤 공간입니까? 자연의 공간이었죠. 그남은 여남은 일은 어디의 일이었어요? 속세의 일이었죠. 그래서 서로 무엇이 느껴진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봐봐봐. 바위 끝 물가에 있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 있다. 지금 이렇게 나란히 제시를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뭐까지 하고 있어? 부럽지 않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상의 차이를 밝히는 이 행동으로서 지금 부럽지 않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차이를 드러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게 될까요? 우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봐봐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논다.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 있으리야 라고 했으니 뭐가 더 낮은 거야? 그남은 여남은 일이 더 낮은 거야. 화자가 추구하는 거 뭐가 더 높은 거야? 바위 끝 물가에서 노는 게 더 높은 거야. 자연스럽게 뭐가 느껴져요? 화자의 이제 호불호가 느껴지거든. 화자가 좋아하는 건 좋은 거고 화자가 싫어하는 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시는 화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된다고? 우위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표현. 영탄적 표현. 영탄도 진짜 많이 헷갈려합니다. 다음 페이지. 영탄.
그리고 특히 모의고사에 표현법 관련된 이제 질문이 있는 문제에서 이 영탄적 표현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를 영탄이라고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거 느낌표 붙는 거 이런 거 너무 쉽잖아, 맞죠? 그 다음에 뭐 이어 이런 것들. 그 총은 나랑 같이 했나? 여러분들 허공에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 이름 이여라고 얘기하는 이여 이런 것들 되지 영탄적인 표현. 그 다음에 구나도 있고요, 뭐도 있습니까? 도다도 있습니다. 참 아름답도다 라고 하면 이것도 영탄적 표현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노라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고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말 그대로 원래 감탄사였던 애들, 그 다음에 감탄의 뜻이나 어감을 드러내는 거 이어 이시여, 그 다음에 조사가 그렇고요, 어미도 있습니다. 알아 어라 구나 노라 도다 할고 리오, 얘네 전부 영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읽을 때 이거 화자가 별로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어미가 있으면 전부 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영탄적 어조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고전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얘네 지금 별표 친 거는 외우세요. 얘네는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느낌표까지 있어요. 당연히 영탄적 표현이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영탄적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영탄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라고 할 때, 자, 정서 심정을 표출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어떤 정서냐 라고 하면은 고조된 감정 또는 담호한 감정 또는 경외감, 예찬, 감탄, 다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경외감, 예찬, 감탄은 다 비슷한 느낌이죠. 경외가 무슨 뜻인데? 넘어갈게요. 자, 경외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의미를 이제 드러내고자 뭘 한다? 영탄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요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거 지금 내가 그리워한 사람이 죽어서 지금 이름 부르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이름 이어라고 할 때 이 영탄적 어미에 들어가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인데? 그렇지, 슬픔, 감정의 표출 또는 이제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미안합니다. 44페이지 봅시다.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영탄적 어조 찾아보세요. 자, 이거 봐봐. 어찌하리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없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혹시 여러분들 처용가 배웠어요? 배웠네 보니까. 들어본 적 있네? 처용가. 무슨 노래였어요? 역병의 신을 내쫓는 노래였습니다. 이 처용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이부자리를 펼쳤는데 안에 다리가 있는데 또 다른 다리가 하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다리 두 개가 누구 거냐고. 누구 거였어? 역신의 거였죠. 역신. 역병의 신. 그래서 이 역병의 신을 내쫓는데 처용이 어떻게 내쫓았습니까? 그 역병의 신을 어떻게 해줘요? 용서해주지.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서 역신이 거기에 탄복해가지고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의 아내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신이 도망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귀신 쫓아난 이야기죠. 그래서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어떤 감정이 담겨있어? 체념의 감정도 담겨있죠. 체념이 뭔데요? 포기한다고 하지 마세요. 문학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포기가 맞기는 해. 근데 어떤 감정이냐고. 포기는 행동이잖아. 넘어갈게요. 체념도 조금 이따 합시다. 자, 체념적 정성. 자, 다음 의인화, 인격화. 자, 의인화를 모르는 학생은 없을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인격화도 사실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의인화에 포함된다고요. 그러면 인격화라고 하는 건 뭔데? 사람이 아닌 대상을 뭐처럼 만드는 거야? 사람처럼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의인화의 뜻이 뭔데요?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인격화는 뭔데요? 사람이 아닌 애를 사람의 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뭔 차인데요? 자, 의인화는요,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 대상이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의인화라고 하죠. 나무가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나무가 나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의인화야. 그런데 나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느티나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말을 하는 대화체잖아. 말을 하는 투가 있다면 뭐도 있어요?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대화체는 항상 무엇을 설정한다고? 청자를 설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느티나무야 라고 부르는 순간 저 느티나무는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야? 인격화인 거야. 인격화. 사람의 격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그래서 느티나무야 라고 부르는 것도 달을 보면서 달리마라고 부르는 것도 전부 넓게 보면 어디에 해당한다고? 의인화에 해당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달리마, 너는 어찌 불러도 대답이 없느냐? 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것도 의인화가 되는 거야. 내가 불렀지만 대답 안 하는 게 원래 달의 모습이긴 한데 부르고 대답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마치 뭐야? 인간의 격으로 나타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사람처럼 부르는 것 역시 전부 의인화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인격화라고 하는 건 사람이 아닌 것을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부른다. 그것도 인격화다. 그래서 인격화는 전부 의인화의 넓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점층 53페이지.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점층법이라고 해서요. 뜻을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또는 높게 하거나 넓게 하는 방식. 거의 플러스 구체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체화하는 방식도 점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다른 작품 하나 쓰자면 이제 김수영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구절이 뭐냐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다음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뭐 이런 시 구절이 처음에 나온단 말이야. 자, 요것도 점층법입니다. 눈을 점점점 뭐 하고 있냐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 그냥 눈, 그 다음엔 떨어진 눈, 그 다음에는 마당 위에 떨어진 눈,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얘기하잖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점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점층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도가 있다? 점점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강화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갈수록 더 강하게 말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점층적으로 얘기한다. 점층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층은요 대체로 뭐랑 많이 연결이 되느냐? 요 열거랑 많이 연결이 되죠. 같은 대상을 여러 번 얘기할 때 조금씩 의미를 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점층법이 사용되어 있는 이 모습을 좀 보면요. 자, 이거는 이 겨울 나무에서 봄 나무로 이 나무의 모습이 넘어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겨울 내내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영하에서 영상 5도, 영상 13도, 그 다음에 뭐? 지상으로 밀고 올라간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싶은 건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 밀고 올라가는 이 나무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 생명력이 강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영하에서 영상, 영상에서 5도, 그 다음에 13도 지상으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점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층의 반대말이 뭔데요? 점층의 반대말이 뭘까요? 점강입니다. 점강을 우리가 점층의 반대말로 해요. 그러면 점강은 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강적 이미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안 좋아지거나 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바뀌거나 화자가 바라는 반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상황들은 전부 점강적인 이미지라고 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들 또는 점점 부정적으로 되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점강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함축. 자, 그래서 우리가 함축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면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여기 밑에 개념 나와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야? 내용을 암시하고 내포, 그러니까 안에 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함축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형상화가 되는데 실제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죠. 어떤 특정한 표현 방법을 이용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함축성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징을 많이 쓴다든지 비유를 많이 쓴다든지 생략을 한다든지 우회적인 표현을 한다든지. 자, 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조를 생각해보면 시조 중에서 평시조가 있죠. 이 평시조가 함축성이 뛰어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평시조가 함축성이 뛰어난 이유가 바로 뭔데? 그치, 형식이 정해져 있다. 형식에 제한이 있죠. 특히 형식 중에서도 길이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바는 많은데 그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부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상징적인 시어를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시어 보통 뭐 많이 활용합니까? 시조에서 상징적인 시어를 뭘로 많이 활용해요? 자연물로 많이 활용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분자. 사분자에 뭐 있는데? 사분자 여기서 수업 안 했나 혹시? 에? 에? 내가 상징은 안 들고 왔는데 여기 좀 적읍시다. 우리가 상징 체계라고 하는 게 있죠. 상징은요, 어떠한 문화, 역사적으로 또는 작품 속 맥락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징은요, 맥락을 벗어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이죠. 이게 이제 비유와 다른 점이야. 비유는요, 아주 찰떡같이 잘 쓴 비유는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상징은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을 때 이 글을 쓴 당시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징은 기본적으로 맥락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조에서 이제 상징적 시어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뭐야? 자연물이라고 했죠. 자연물.
네, 상징을 안 들고 와서 상징을 여기다 필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징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상징적인 시어 자연물들 중에서 주로 이제 이 사군자들이 많이 활용된단 말이야. 사군자에 뭐 있어요? 그 여러분들 나랑 동동 안 했어? 동동 했었죠? 동동하면서 내가 사군자 얘기 안 했어요? 국화권 얘기하면서. 네요. 했잖아 그러면. 했어요. 아, 안 했어? 내난쭉 안 했어요 혹시? 아,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안 했어? 쌤을 모르겠어요. 어디서 기억했어? 나도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고 본인들도 아는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군자. 알면 모르는 보통 내난국죽 맞죠? 주로 뭘 상징하는데? 지주와 절개를 상징합니다. 맞죠? 그럼 요거 물어봅시다. 대나무가 칭찬할 점 몇 개라고 했어요? 4개 3개 5개 4개 하나 게 그 뭐뭐 있었는데 대나무 칭찬할 점? 하영아 뭐 있었는데? 뾰족하다. 뭐다? 아 뭐야 네 4개 개. 아니 뭐야? 투명무사 자 봅시다. 내나국죽 거기에 플러스 4군자 여기까지가 4군자죠. 4군자 거기에 플러스 소나무 손까지 포함하면 요 5개 식물을 보통 우리가 이제 지주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맞죠? 쌤이 문제 본 게 소나무였어요, 대나무였어요. 대나무다. 아 그래, 그래서 뾰족하다가 뭐가 비어 있다는 거지? 자 매화 매화가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뻐서. 단종 이름 외워하자 단종이요. 초봄에 개화하죠. 그래서 땅이 깡깡 얼어 있는데 지 혼자서 아직 다른 식물들은 피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피어난다고요. 맞죠? 그 얼은 땅을 뚫고 피어나고 눈 덮여 있으면 덮인 눈을 뚫고 피어납니다. 봄눈이 아직 녹기도 전에.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못할 때 자기 혼자 이렇게 꿋꿋하게 피어나는 모습이 이제 지주와 절개를 상징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바로 무슨 맥락인 거야? 역사적 맥락인 거야. 시대적 맥락. 그 시대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 그때 당시에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맞죠? 그 다음에 난초는 뭐 때문에? 예민해서. 그쵸. 굉장히 예민해서요. 어떨 때 피어난다고 아주 적당한데 척박한 환경에서 개화하죠. 그래서 마치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남들은 척박하면 다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는데 혼자 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지조 있다, 절개 있다. 국화는 언제 핀다고요? 가을에 개화하죠. 그래서 이 가을에 개화하는 점이 다른 식물들은 가을에 다 꽃이 지는데 자기 혼자 꿋꿋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조와 절개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시조에서, 평시조에서, 양반들이 쓰는 시조에서. 자, 이 대나무 칭찬할 점 3개라고 했습니다. 3가지 뭐였어? 첫 번째. 비어 있어. 그쵸. 속이 비어있음. 무슨 뜻인데? 뭐가 없다? 욕심 없음. 자, 두 번째는 뭐였어? 생긴 모습이 곧죠. 곧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곧음은 무엇을 상징해요? 정직, 청렴 이런 것들 상징하죠. 그 다음에 사계절 푸른색 무엇을 상징합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 일편단심을 상징하죠. 소나무도 비슷한 의미죠. 소나무도 이제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이제 소나무도 지주와 절개를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징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징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사실 왜 하고 싶었냐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징을 왜 쓰냐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이 정도로 봐봐봐. 나 대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끝날 거야. 그런데 내가 대나무 같다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야? 저 욕심도 없고요. 청렴하고요. 정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냐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함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시어로 그냥 땅 하고 보여주는 거야. 맞죠? 근데 대신에 이 상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돌려 말하는 표현들 있죠. 우회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함축성을 가지고 있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했을 때 이 당신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경우 있죠. 연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독립운동가일 수도 있고, 또는 종교적 절대자, 또는 종교적 깨달음,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전부 함축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축성을 띠고 있는 시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1번. 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미쳐버리겠네. 한 타임에 한 15개씩 하려고 했는데. 자, 희화화. 희화화가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것이 희화화죠. 자, 희화화는요, 여러분들 보통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데 인물의 외적 모습이라든지 성격, 특정 상황 이런 것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려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쌤이랑 그 저기 뭐냐 태평천하 같이 수업했나? 태평천하 안 했어요? 이건 아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스꽝스럽게 꾸며내려면 우리 작년에 뭔가 예시로 들만한 게 없네. 자, 그래서 희화화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기도 한데 그 희화화에서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 저저번 주 이거 10m 가지고 태평천하 안 하고 그걸 냈구나. 저기 미스터방. 맞죠? 미스터방. 다시. 자, 그래서 미스터방에서 보면은 그 이제 방상국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백주사의 모습을 보면은 걔네들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낸단 말이야. 막 생김새가 마치 무슨 생쥐같이 생겼다 뭐 이런 모양이라든지 또는 이제 막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과장스럽게 묘사되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희화화 해가지고 뭐 하고자 합니까?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물이 보인 모습보다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나타내는 표현을 희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화화는 대체로 희화화를 해서 목적이 뭘까요? 그 대상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희화화를 통해서 그 대상의 부정적인 점을 비판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풍자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희화화랑 조금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희화화는요 누가 만드는 걸까요? 서술자가 만드는 겁니다. 인물이 우스꽝스럽게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물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서술자가 얘기할 때부터 굉장히 무시하듯이 얘기하는,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무시받을 만하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희화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웃음을 자아내는 거잖아. 그런데 해학은 대체로 서술자가 뭐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제 우스꽝스럽게 만든다기보다는 인물 자체의 모습에서 해학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여성들이 나오는 그 사설 시조 있죠. 걔를 연하문이나 기르는데
이제 저기 뭐냐 쉰밥이 그릇 난들 내가 너 먹일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걔한테 원망 막 얘기하고 있지만 이 님한테 해야 되는 원망을 걔한테 전가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거든. 이 상황이 웃기냐고 안 웃기냐고. 상황이 웃기거든. 님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걔한테만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얄미운 감정을 막 쏟아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인물이 희화화되어 있다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렸거든. 인물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웃음이 발생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웃음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보통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또는 해학적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내가 버서버서 신 들고 우다다다다닥 워럭충창 뛰어가서 가서 봤더니 내가 작년에 갉아먹긴 주출이 3대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마침 낮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밤이었으면 난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해학성이 드러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희화화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예시들은 다 여러분들 그 작년 프린트에 있던 거 예시로 쌤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희화화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미묘하게 담겨 있는 거야. 비판적인 시선. 그러면 해학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 해학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 작년에 사실 여러분들 저기 뭐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긴 했지만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봤잖아. 그 보면은 나의 모습이랑 이 장인의 모습 중에서 이 나의 모습에서 굉장히 해학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 내가 점순이 키가 너무 안 커가지고 산에 들어가지고 소원을 비는데 어떻게 빌어요? 원래는 떡하고 좋은 거 갖다 주면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빌어야 되는데 소원 먼저 빌고 나서 내 소원 다 들어주면 내가 떡 갖다 드립죠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인 치성의 순서에 맞지 않게끔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고. 그런데 그래 보이는 이 나의 모습이 너무 순진하고 순박하고 그 다음에 좀 소위 말해 무식해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이게 소설에 나오는 서술자인 나를 비판하기 위함이야? 아니잖아. 그 소설에 나오는 이 나에 뭐가 담겨 있는 걸까요? 연민이나 동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인물들은요 우리가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으이구 저 모지리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 본인이야? 이 모지리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좀 연민이나 동정의 시선을 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거야. 둘을 굳이 나누어 봤을 때 해학은요 상대적으로 대상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민이나 동정 같은 것들. 그래서 동백꽃에서도 나가 정순이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제가 저희 왜 이렇게 날 괴롭히는지 몰라가지고 막 혼자 씩씩 썩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전 국민이 정순이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지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지만 모르고 있는 모습 보면 으이 저 머저리 같은 놈 저것도 못 알아채고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맞죠? 자 그런데 희화화되는 그러면 미스터 방의 모습을 봐봐. 그 인물이 하고 있는 이 좀 부조리한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데 다릅니다. 자 다음 시간의 흐름. 자, 3인국에 여러분들 이번에 3인국 들어간다 그랬나? 3인국 나랑 같이 했나? 안 했구나. 그럼 나중에 얘기할 건데 3인국에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양이 때를 알아. 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량은요, 염은 더위를 뜻하고요. 폭염할 때 염, 량은 추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더위와 추위야. 그러면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는 듯 고쳐온다. 가는 듯 했는데 고쳐서 온다고. 뭐가? 더위야 추위가. 무슨 뜻인데요? 지금 아니 뭔 소리야. 자, 자, 여기서 말하는 더위랑 추위는 딱 뭐냐면요, 1년을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더위 가고 추위 가고 그 다음 더위 오면 1년 지난 거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더운 때, 추운 때, 여름, 겨울 이렇게 하면은 여름, 겨울 한 번 끝내고 나면은 그게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빨리빨리 찾아온다고요. 세월이 아주 빠르다 라는 의미로서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근데요, 이게 320이 과거에 수능이었나 저기 고3 평가원 모의고사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기출 문제에 보면 틀린 선지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밑줄 그어놨고 뭐라고 적어놨냐면 시간의 지속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는데, 이게 시간의 지속이라고 하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인데? 시간의 지속은 뭔데? 염량 이렇게 있으면 염량 이렇게 돼야지 지속이잖아. 그러면 계속 떠오는 거야. 그게 지속이죠. 흐름은 뭐야? 염량 계속 흘러가는 거야. 이게 시간의 흐름이야.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나와 있어요. 변화가 뭔데?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까 염량 계속 고쳐서 온다고. 염량이 아니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지속과 흐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좀 가져왔는데, 자, 그래서 봐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 요런 말들 참 많이 나오죠, 선지에.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돼? 시간이 실제로 흘러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이렇게 나아간다든지, 또는 어린 시절부터 간다든지, 나무가 조금 했다가 큰다든지, 봄에서 겨울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야지 이거를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것도 있습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렸답니다. 이게 바로 언젠데? 태초의 날을 뜻합니다. 하늘이 열린 날. 한자로 하면 뭔데? 하늘이 열리는 날 한자로 하면 뭐야? 개천절에 놀 자격이 없어. 하여튼간에 개천절에 하늘이 열린 날이죠. 그날 누가 내려왔는데?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할아버지가 아니죠. 저기 뭐냐, 저거 당군 할아버지 맞나? 하여튼 당군시가 관련되어 있는 날이 개천절인 건 맞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 환인이 이제 한우? 당군 할아버지 아빠가 있잖아요. 진짜 어릴 때 봐봐, 지금 여기서 엄마가 어릴 때 책 읽으라고 했는데 책 안 읽은 사람은 티가 난다. 이 사람 당군 할아버지 저기 뭐냐 아버지가 있죠. 당군 할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야? 환웅이죠.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곰이랑 결혼했죠. 자, 다시. 그래서 태초의 날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자, 그래서 어제 닭 우는 소리 들렸으라. 닭 우는 소리 안 들렸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태초의 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제목이 광야거든요. 이제 넓은 들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넓은 들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서 휘달린다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뭐가 생긴 거야? 산맥들이 생긴 거야. 산맥들이 생긴 걸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서 휘달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다고, 이 광야를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되어 있죠. 광음이 뭘까요? 이거 이번에 수능 특강에도 있던데. 광음. 이게 뭐야? 빛. 음은 뭐야? 녹음할 때 음이죠. 그늘. 빛과 그늘 또는 빛과 어둠이야.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돼 있지. 끊임없는 광음이면 광음 이게 아니라고 했어요. 끊임없는 광음은 뭐야? 광음 이게 끊임없는 광음이야. 맞죠? 자, 그래서 빛과 그늘이 끊임없이 오고 간다. 빛과 그늘은 뭘 말할까요? 하루를 말합니다. 알겠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 다음 부지런한 계절이 뭐 한다고? 피었다가 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야? 자, 여기서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고요.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하늘이 열렸던 태초의 날, 산맥이 생겼던 날, 그 다음에 큰 강물이 길을 열은 날. 그래서 이 큰 강물은요, 이 문명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이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5분만 쉽시다. 딱 5분만. 5분. 할 거 많아요. 5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녁에는 찌리야 먹는 거. 진짜. 어디 가서 누나 집 민선이 우리는 야구 보러 전에 왔어요. 술. 신세계 영화 나오네. 선생님 오늘 화이트데이인데 오늘 화이트데이야? 큰일 났네. 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주저는 근데 지금 웨티한테는 나 내일 없을 수도 있겠는데. 헐? 아까부터 생각이 이거 너 정성이 없지. 뭐 그럼 지금 수업하는 거 맞아요. 택배로라도 만드는 거야? 고마워. 고마워. 받았는데. 큰일 났네. 나도 어디 알았어. 경기생. 나도 아니 네 스토리 보고 나 방금 진짜. 그래서 어제 자꾸 시비를 걸었구나. 쌤 줬어 나 읽을 수 있어 내 화이트 양말이 쌤 맞네.
여기 한 명 있어요. 저기 뒤에부터. 야, 나 행복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와 지금. 너 지금 삶에 그거 뭐냐 정신이 없어. 뒤에 있는 사람 진짜 너무 닮아가지고 동생인 줄 알았어. 저요? 네, 엄마. 진짜 단경 보다가 울지 마. 아, 나도 잘 안 울어. 근데 그렇다. 나 연신이 너무 좋아. 아 근데 원래 지금 가야 시원하고. 오늘 학원 준비서 어떡해? 내일부터 말해. 지금 시간에? 이 시간에? 끝나고. 아. 4시까지 가야 돼. 아, 너 그거 원래 쓸 줄. 해버리니까 누나. 됐다. 너무 좋아. telephone 주세요. 고정. 아. 되지. 이런. 열심히. 뭐야 이게? 아, 동현이는 아니, 알수 있어. 아, 난 얘가 싫어. 나도 싫어. 리오. 나 지금 따라해봤어. 해봐봐. 얼굴 따라해. 아니, 내 따라해서 했다가 욕처럼 먹거든. 해봐. 빨리 해봐. 야, 뭐 찍으면 안 돼. 아, 무슨 소리야. 무서워. 아니, 야, 한 번만 더 해야지. 나 앞에서 못 봤어. 빨리 한 번만 더 아니, 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좀. 뭐 이거 내가 야, 어떡해. 내가 엄청 화났어. 아, 진짜. 나 보고 싶어. 안 좋아해. 아니, 노래가 그. 아, 몇 번 똑같은 소리야. 아빠 왜 이렇게 머리가 씹히냐고. 모래가 싶나고? 아니 두바이 전 쿠키 그 안에 게 머리가 있어. 맛이 나오지도 않고. 식감이 이상해. 아, 근데 난 중국보다 그냥 두바이 초콜릿이 더 괜찮아. 근데 그게 더 별론데. 더 별로긴 해. 아니, 근데 조금 설명이 진짜 맛있어. 좀 아니야. 좀 아니야. 좀 흰? 야, 맞다. 잠깐만.